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오늘의 두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입니다. 권준우 배상호 지음 북랩에서 펴냈습니다. 저자 권준우님은 본인이 두통 환자이자 두통을 치료하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지긋지긋한 두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번번이 실패하던 중 두통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두통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배상호 님도 어지럼증, 치매, 뇌졸중 등 노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전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두통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서 예전부터 항상 두통에 대하여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원인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고 나니 조심하며 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두통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통이 오려고 하는 시작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얼른 알아차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단계에 드셔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통의 주요 원인은 크게 환경과 습관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원인이든 마음의 원인이든 이제는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 두통. 신경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두통의 원인과 치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 두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들어가는 글. 나는 두통 환자다. 언제 처음 두통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머리가 자주 아파 습관처럼 이마를 손으로 꾹 눌러댔던 기억이 난다. 고등학생에 이르러 학업 스트레스에 의한 두통은 절정에 달했고 대학생이 되니 술과 담배 연기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뒷머리가 망치로 때리는 듯 아팠다. 깨어날 때 머리가 아플까봐 밤에 잠드는 것조차 무서웠다. 가장 인상적인 두통은 바로 조짐 편두통이었다. 환자를 진료하는데 갑자기 볼펜 끝이 안 보였다. 볼펜으로 차트에 글씨를 써야 하는데 시야 한가운데가 까맣게 되어버린 것이다. 당황해 고개를 들어 환자를 쳐다봤는데 이번에는 환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내 시야 가운데가 마치 블랙홀처럼 까맣게 뻥 뚫려 버렸다. 알고 보니 그것은 편두통의 시각 조짐이었다. 편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암점이나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시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게 그 시각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탓에 진료를 할 수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십수년 동안 다양한 두통을 앓으면서도 나는 그때마다 진통제를 먹으며 두통 증상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두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법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목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베개를 바꾸고 잠자는 자세를 바꿨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 과다를 피하고 술, 담배를 멀리 했다. 향수도 쓰지 않고 아침 식사를 챙겨 먹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고 교정했다. 그 결과 지금의 나는 두통으로부터 상당 부분 해방되었다. 물론 두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빈도와 강도가 확연히 줄었다. 더 이상 두통약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이다. 두통의 원인은 생활 패턴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짧은 진료 시간 동안 그 원인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통의 예방법을 찾아 끄적이던 글들이 어느새 책 한 권 분량이 되어버렸다. 덕분에 두통 환자에게 있어 가장 흔한 혹은 흥미로운 101가지의 두통 원인을 책으로 엮게 되었다. 두통 환자의 99%는 뇌에 이상이 없다.
두통은 1년 유병률이 45에서 70%로 알려져 있다.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100명 중 45명에서 70명 정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생 동안 약 90%의 인구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두통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두통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병원도 많이 찾아오게 된다. 두통으로 병원에 온 환자 중 상당수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뇌 CT 검사 좀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머리에 뭐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플 수가 없다고 투덜댄다. 하지만 막상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정상 소견이다. 뇌 CT 검사를 받고 정상이라는 설명을 들은 환자는 다행이라는 듯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곧바로 머리를 갸웃거리게 된다. 뇌에 이상이 없는데 왜 머리가 아프죠?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거나 식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주변 환경에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통을 발생시키는 범인들은 주변에 모셔놓은 채 애꿎은 뇌탐만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 손발의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 말초신경이 손상되면서 기능을 잃게 되고 그 탓에 손발이 저리거나 마취된 듯 무감각해진다.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고 혈액순환이 좋지 못하니 상처가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가 결국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말초신경이 온전한 사람은 조금만 다쳐도 펄쩍 뛴다. 아프기 때문이다. 통증은 사람에게 꽤나 성가신 것이지만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일종의 위험 신호다. 두통도 마찬가지다. 머리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과다하게 먹거나 뇌압이 올라가거나 염증 물질이 증가하거나 하는 등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착되면 우리 몸은 그것을 두통으로 발현시킨다. 두통은 빨간불이다. 멈추라는 신호다.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에 올랐으니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기분 전환을 하라는 뜻이다.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으니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라는 경고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그만 먹으라는 신호다. 몸에 병이 생겼으니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라는 신호다. 두통을 질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경고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에 두통은 약을 먹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두통을 유발시키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을 찾아 교정해줘야 하는 것이다. 진통제는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미봉책일 뿐이다.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머리가 아플 텐데 그것을 찾는 게 귀찮으니 그냥 두통약 하나를 먹고 넘기는 것이다. 두통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두통이 재발하게 된다. 나는 만성 두통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의 두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두통약을 먹는 것은 두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미루는 것뿐이다. 술이 두통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후 머리 양측에서 욱신거리는 듯한 두통이 5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사흘 이내에 사라진다. 소주보다 막걸리나 와인을 마시면 숙취가 오래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 가지의 술만 마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마시면 다음날 두통이 심하다는 속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레드와인의 경우 티라민을 함유하고 있어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편두통 환자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에 의한 두통이 심한 경우 진통제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진통제의 대부분은 간을 거쳐 대사되기 때문에 술로 인해 과부하가 걸린 간에 부담을 주어 간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비아그라는 그곳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약은 무엇일까? 순위를 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마도 비아그라가 10손가락 안에는 들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와 같은 약인데 원래는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다. 임상실험을 하고 약을 수거하려는데 임상실험 참가자들이 좀처럼 약을 반납하지 않으려 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음경이 발기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발기부전 환자를 위한 치료제지만 좀 더 강한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이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간혹 비아그라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면 홍조와 두통, 소화불량 등이다. 비아그라에 의해 발생하는 두통은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 혹은 무조짐 편두통의 특성을 보인다. 포스포다이에스터라제 억제제 유발 두통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은 후 5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72시간 내에 사라진다. 따라서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간혹 저렴한 가격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하려다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중국산이나 인도산 짝퉁 비아그라를 구입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짝퉁 비아그라 중에는 포스포다이에스터라제 억제제가 과량 포함되어 있거나 중금속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앓을 수도 있다. 핫도그에 아질산염을 주의하라. 분홍 소세지라 불리는 옛날 소세지가 식탁을 점령하던 시절 혜성처럼 나타난 햄은 초딩 입맛인 필자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존재였다. 쫀득쫀득한 식감에 훈제고기 맛이 가득했다. 당시에는 가격이 꽤 비싼 편이었지만 아이들의 성화의 밥반찬으로 연일 식탁에 오르곤 했다. 하지만 나는 햄을 잘 즐기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햄만 먹으면 머리가 아팠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두통은 산화질소 제공자 유발 두통이 아니었나 싶다. 산화질소 제공자를 섭취할 경우 두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트로글리세린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협심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할 때 보호자가 얼른 약병을 들고 뛰어와 혀 밑에 하나를 넣어주면 가쁜 숨을 몰아쉬다 점차 안정이 되는 바로 그 약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두통을 유발시키는데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 두통이 줄어든다. 원래는 폭약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 그 원인을 조사하던 중 산화질소 제공자가 두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이너마이트 두통이라고도 불렀다. 소시지나 베이컨, 햄, 어묵 등 가공 처리된 육류나 어육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아질산염을 첨가하는데 대표적인 산화 방지제로서 육질을 유지하고 균질한 맛을 내는 효과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아질산염이 첨가된 식품을 먹은 후 두통이 생기는데 음식을 먹은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한 양측성의 심장이 박동하는 듯한 두통이 전형적이다. 핫도그를 먹은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하여 핫도그 두통이라고도 불리며 소시지, 햄, 베이컨, 어묵, 스팸, 페퍼로니, 살라미 등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이런 음식을 먹고 두통이 생겼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의 아질산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요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MSG가 유해하다, 무해하다 말이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무해하다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MSG는 인체에 무해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MSG는 여러 음식에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중화 요리에 많이 사용되었다. 유독 짜장면만 먹으면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고도 불렀다. MSG 유발 두통은 MSG를 섭취한 지 1시간 이내에 발생해서 섭취를 끝낸 후 72시간 내에 사라진다. 양쪽에서 조이는 형태의 두통이나 욱신거리는 박동성 두통의 형태로 나타난다. 간혹 얼굴 홍조나 가슴의 압박감, 목, 어깨, 가슴이 화끈거리는 듯한 느낌을 동반할 수 있으며 어지럽거나 복부 불편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음식에 넣어도 어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치즈가 그렇다. 떡볶이에 넣으면 치즈 떡볶이가 되고 돈가스에 넣으면 치즈 돈가스가 된다. 빵에 넣으면 치즈빵이 되고 라면에 넣으면 치즈 라면이 된다. 이렇게 맛있는 치즈를 먹고 나서 두통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곤혹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치즈는 편두통 환자 중 19.2%에 달하는 이에게서 두통을 유발한다고 한다. 바로 티라민 때문이다. 치즈 등의 발효식품에는 티라민이 들어있는데 티라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수축해 두통이 일어난다. 티라민은 음식을 숙성시키거나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며 레드와인과 치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땅콩이나 바나나, 아보카도에도 들어있다. 만약 두통이 잦다면 이러한 음식들이 두통을 일으키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술 중에서도 유독 두통이나 숙취를 잘 일으키는 술이 있다. 그 중에서도 레드와인은 두통을 더 잘 일으킨다. 레드와인에는 티라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레드와인이 두통을 잘 일으키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 히스타민과 타닌이 그 범인이다. 타닌은 식물의 껍질, 뿌리, 나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래 우려낸 차를 마셨을 때 씁쓸하고 입이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타닌이다. 레드와인을 마시고 나서 두통을 느끼거나 오래 우려낸 차를 마시고 두통이 생긴다면 타닌에 의한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함께 레드와인 한 잔을 하는 것은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 와인을 마시고 나서 두통에 시달린다면 그 즐거움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러니 꼭 레드와인을 마셔야 한다면 타닌이 적은 와인을 골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까베르네 쇼비뇽 품종은 타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메를로 품종은 타닌이 비교적 적다. 콜라를 먹고 두통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절망적인 일이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탄산음료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스파탐이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약 200배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열량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료에 많이 사용된다. 아스파탐은 두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는 없다. 탄산음료에는 아스파탐 외에도 카페인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마시고 나서 두통이 생겼다 해도 그것이 아스파탐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막걸리의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을 첨가하는 경우도 많다. 막걸리는 숙취나 두통을 잘 일으키는 술로 유명한데 아스파탐이 막걸리를 마시고 난 후 발생하는 두통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막걸리를 마시고 난 후 두통이 생겼다면 아스파탐에 의한 증상을 생각해 봐야겠다. 삼겹살을 먹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마냥 좋기만 한 삼겹살이 두통을 일으킨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바로 히스타민 때문이다. 히스타민은 인체에 흡수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통을 일으킨다.
히스타민은 붉은살 생선인 참치나 고등어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나 소시지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히스타민은 두통 외에도 홍조나 두드러기 등을 일으킨다. 돼지고기를 먹고 나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을 히스타민 때문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돼지고기가 두통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두통을 일으킬 정도로 돼지고기를 섭취하려면 꽤나 많은 양을 먹어야 하기에 평소 삼겹살을 부작용 없이 즐겁게 먹었던 사람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때 글루텐이 만병의 원인으로 지탄받은 적이 있다. 빵의 쫄깃함에 필수적인 글루텐이 왜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 바로 글루텐 과민증 때문이다. 셀리악병은 꽤 위험한 병이다. 소장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인데 글루텐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소장의 육모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장 육모 위축에 따라 영양분 흡수에 문제가 생겨 영양실조에 빠지고 구토, 복부 팽만,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인의 1% 정도가 셀리악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셀리악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글루텐 섭취를 제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 식품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폐경 후 두통이 나아지기도 한다. 폐경이란 생리가 자연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폐경이 오는 나이는 대략 53세 정도이며 폐경을 전후로 하여 약 10여 년간 호르몬의 변화가 발생한다. 자연적인 폐경 후에는 약 70% 여성이 편두통의 호전을 보인다. 하지만 난소 제거 수술 등에 의한 인위적인 폐경의 경우에는 호르몬 생성이 갑자기 중단되어 편두통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폐경을 전후로 하여 여성 호르몬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를 흔히 갱년기라 부른다. 안면 홍조와 피로, 불안, 우울,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 줄 수 있다. 헤어스타일에 따라서도 두통이 발생한다. 특히 포니테일을 했을 때 흔하다. 운동이나 일을 할 때 머리카락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뒤로 당겨 묶는 헤어스타일인데 머리카락을 너무 강하게 잡아당겨 묶다 보면 두피가 당겨지면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통을 외당김 두통이라 하는데 두개박 연 조직의 지속적인 당김에 의해 발생하는 두통이다. 베개만 바꿔도 두통이 나아진다. 나는 평소 잠만 자면 아침에 뒷목 쪽에서 두통이 생기곤 했다. 베개를 높게 해도 낮게 해도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자는 게 두려울 때도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오래 보거나 책을 보다 보면 목이 뻣뻣해지고 불편해지면서 뒤통수부터 얼얼하고 뻐근하게 두통이 생겼다. 두통이 자주 있다 보니 조짐이 좋지 않으면 목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버릇이 됐다. 그런데 라텍스 베개를 베고 누워보니 생각보다 너무 편했다. 통증을 일으키던 목 관절을 받쳐주는 느낌이 좋았다. 나는 라텍스 베개를 사용한 후 아침마다 나를 괴롭히던 두통으로부터 벗어났다. 물론 완전히 두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강도와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라텍스 베개를 사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으라는 뜻이다. 별것 아닌 베개 하나만 바꿔도 두통이 나아질 수 있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은 두통을 자주 겪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면 부족이다. 코를 골다 보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충분한 시간을 잤다 해도 수면의 질이 떨어져 수면 부족에 의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코골이가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럴 때의 두통은 주로 아침 두통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통의 기전이 수면 무호흡증에 의한 저산소증 때문인지
고탄산 혈증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성 매일 두통 환자에게 있어 습관성 코골이는 일반인보다 더 흔하며 습관성 코골이 자체가 수면 무호흡증 없이도 두통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수영은 두통을 가장 잘 일으키는 운동 중 하나다. 수영을 하다 보면 원발 운동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온몸에 힘을 주다 보니 흉곽 내압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수영을 하다 보면 숨을 참게 되는데 물에 대한 공포와 수영 중 숨쉬기 요령 미숙 때문에 발살바숙이나 고탄산 혈증이 뇌압을 높여 두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외에도 수영 안경이나 물의 온도 때문에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 저온 자극에 의한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수영 안경이나 수영 모자에 의해 안면부 말초신경이 압박되면 수영 안경 두통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신경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지속적인 두통이 생긴다면 수영 안경이나 모자를 다른 것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다. 남편의 외도가 두통의 범인이었다. 긴장형 두통은 흔히 스트레스성 신경성 두통이라고 불린다.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머리와 목의 근육이 긴장하고 그에 의해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 주로 오후에 악화되며 불안 및 우울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스트레스로 두통이 생겨 외래를 찾는 환자가 은근히 많다. 주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며 찾아오는 아주머니들인데 그것 말고도 남편의 폭력 때문에 혹은 남편이 이런저런 사고를 쳐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었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도 있지만 차마 남에게 말하기 어렵다는 듯이 주저하는 환자도 많았다. 우울증은 두통을 자주 일으킨다. 우울장애는 매우 흔한 정신질환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평생 유병률이 10.1%에서 16.6% 정도 된다. 두통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나 두통이 우울증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상당수 항우울제는 그 자체로도 두통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 해도 우울증이 호전되어서 두통이 나아졌는지 두통 자체가 좋아진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다만 두통이 우울사파 시에만 발생하고 우울증의 호전과 함께 사라진다면 우울장애에 기인한 두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두통을 호소하며 신경과를 찾는 경우가 꽤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질환과 두통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정신질환자에게서 두통의 유병률이 높은 것은 의료 서비스에 노출되다 보니 더 많이 진단이 되어 그렇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에는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치료 반응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쪽 눈이 흐릿하면서 머리와 눈알이 빠질 듯이 아파 외래를 찾는 환자를 만나면 긴장하게 된다. 이런 경우 녹내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는 질환인데 동양인에게 보다 흔하게 나타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독서를 오래 한 경우, 영화 관람 등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눈을 사용한 경우 등이 유발 인자이며 눈과 눈 주위의 통증, 시력 저하,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일단 녹내장이 의심되면 안과 진료부터 빨리 받도록 해야 하는데 안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영구적으로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녹내장에 의한 두통은 녹내장이 좋아지면서 현저하게 호전된다. 녹내장은 외견상으로 큰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자칫하다가 진단이 늦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였다. 특이한 점은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었다. 눈앞이 흐려진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았고 앞머리가 심하게 아프며 토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뇌 CT를 찍어보니 뇌하수체에 출혈이 보였다. 뇌하수체에 작은 종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출혈이 생긴 것이다. 뇌하수체란 뇌의 가운데에 있는 작은 내분비 기관이고 시상하부 지배를 받아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한다. 뇌하수체의 바로 위에는 시신경과 시교차가 있는데 뇌하수체 종양의 크기가 커지거나 출혈 등이 있게 되면 시신경을 눌러서 시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뇌하수체 종양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두통과 함께 시야 결손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번개가 치면 머리가 아프다. 번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말이 된다고 한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25마일 이내에서 발생한 번개는 두통의 위험성을 31%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왜 번개가 두통을 일으키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번개에서 방출된 전자파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특히 편두통에 있어 날씨 변화는 두통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높은 온도, 온도 변화, 강풍, 폭풍 후, 건조, 밝은 빛, 기압 변화, 먼지가 많은 환경, 연기 등등이 편두통을 악화시킨다고 한다. 날씨 변화가 두통을 일으키는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두통이 심하다면 푸른 빛을 피하라. 편두통 환자들이 빛에 민감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편두통이 생기면 광선 공포증이 발생하기에 밝은 곳에 나가지 않으려 하고 어두운 집에 틀어박혀 있으려 한다. 특히 편두통 환자들은 밝은 햇빛이나 깜빡거리는 조명, 형광등 등에 의해 두통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떤 종류 광원이든 영향을 미친다. 빛이 밝을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푸른빛이 특히 두통을 악화시킨다. 만약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러한 환경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둡고 조용한 곳으로 피신하라. 소리 공포증은 광선 공포증과 더불어 편두통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해서 시끄러운 것을 참지 못하고 두통이 악화되는 것인데 일부 편두통 환자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악화 요인이 아닌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소리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큰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 참기 힘들어진다. 편두통을 앓는 사람은 되도록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쉬어야 두통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물은 적당히 마셔야 한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몸에 좋다고 하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물 또한 마찬가지다.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소문이 돌자 하루에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사람도 있다. 국내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하루에 10리터의 물을 마신다는 사람이 나온 적도 있다. 물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일이지만 뭐든지 과해서 좋은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물마시기 대회에서 우승한 20대 미국인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아마도 물 중독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다량의 수분을 섭취해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저나트륨 혈증이다. 체내 수분이 과잉되어 체액의 삼투압이 낮아지고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의식 저하,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나 교정되지 않으면 경련,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다.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나타나는 두통도 저나트륨 혈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두통의 원인이 된다. 갑상샘은 목 앞 중앙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한다. 갑상샘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기능이 항진되거나 저하될 수 있는데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경우 체중 감소, 빈맥, 두근거림, 손떨림, 피로감, 초조함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만성적인 피로, 식욕 부진, 체중 증가, 피부 건조 등이 생길 수 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의 약 30%에서 두통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대부분 양측의 비박동성 두통인데 갑상샘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면 두통 또한 사라지게 된다. 심장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운동을 할 때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운동 두통을 떠올리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 허열 발작 때문에 생기는 두통일 수도 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통이 지속되는 경우 속히 심장질환에 대한 진료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심장 두통은 급성 심장 허열이 규명되어야 하며 따라서 니트로글리세린에 의해 호전되게 된다. 심장 두통이 무전조 편두통과 혼동되는 경우 트립탄을 투여할 수 있는데 그 결과 혈관 수축 작용에 의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가슴의 통증을 동반한 운동 두통은 꼭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0대 남자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진료실에 들어왔다. 오른쪽 옆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였다. 다른 증상이 있는지 차근차근 물어보니 턱관절이 부자연스럽다고 했다. 입을 크게 벌리기가 힘들고 가끔 턱에서 달칵달칵 소리도 났다. 음식을 오래 씹다 보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말을 오래 해도 아프다 했다. 이런 두통은 턱관절의 이상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왜 머리가 아프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우리 몸에는 연관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연관통이란 질병의 원인 부위와 통증의 지점이 다른 것을 말한다.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그 통증이 전달되는 신경과 같은 분지에 있는 다른 곳이 아플 수 있는 것이다. 턱관절 이상에 의한 통증은 측두하악 장애라고도 하는데 이는 턱관절 저작근 및 이와 관련된 두경부 근골격계의 이상 기능 및 통증을 포함하는 용어다.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혹은 양쪽의 안면 통증이다. 귀, 옆머리, 눈 주위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무디게 아프거나 쑤시기도 한다. 음식 씹기, 하품, 대화 등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된다. 입이 잘 안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을 벌리면 턱이 한쪽으로 쏠리기도 한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턱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턱관절 장애가 있는데 진통제만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턱관절 자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교합 장치를 사용하거나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약 이름만 치면 복용 방법이나 부작용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 이름을 검색해 보기 바란다. 아마 대다수의 약이 두통을 일으킨다고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약이 두통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고 약을 중단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투약 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약을 먹으면서 새롭게 나타난 두통을 앓고 있다면 그 원인이 약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뇌동맥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 고등학생 정도 남자아이였는데 집에 혼자 있다가 뇌동맥류가 터져서 쓰러졌다. 뇌동맥류 파열은 대부분 엄청난 두통을 동반하고 심지어는 즉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그 죽을 듯한 고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전화기까지 기어가 119에 살려달라고 신고를 하고 쓰러졌다. 구급대원은 그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는 뇌동맥류를 코일로 막는 시술을 받고 호전되었다. 처음에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짐승처럼 몸부림을 쳤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다. 수년 후에 병원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뇌출혈 후유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듯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 출혈은 갑작스럽게 발생해 매우 극심한 두통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평범한 두통이 아님을 직감하고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게 된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린다고 외래로 걸어왔다가 CT 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뇌출혈이 재발해 바로 쓰러진 환자도 있다. 이렇게 경미한 증상을 동반한 거미막하 출혈은 편두통과 혼동될 때가 있다. 그렇기에 편두통과 유사한 두통이 처음 나타났다면 뇌 CT 등의 검사를 통해 거미막하 출혈 등의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좋다. 파열이 되지 않은 뇌동맥류도 뇌동맥류가 커지면서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전립선약은 기립저혈압을 일으킨다. 기립저혈압이란 누워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혹은 오래 서 있을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대부분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 약의 부작용이다. 그 외에도 자율신경의 기능을 교란할 수 있는 많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기립저혈압은 어지럼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약 75%의 환자에서는 후두부와 목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통은 반드시 누우면 자연스럽게 호전된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